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의 검은 공허함을 뚫고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14년 안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72%에 달하며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북미, 남유럽, 북아프리카가 잠재적 충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소식에 대비하셔야 해요. 천문학자들은 몇 달 동안 이 우주 침략자를 면밀히 주시해왔지만 지금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추적할 수 없어요. 물론 지구를 완전히 놓칠 확률은 28%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황폐화와 파괴예요. 수천 명의 인명 손실, 수십억 달러의 피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물종,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 파괴된 들판과 숲. 이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는 나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우주국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재난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더 멋진 점은 2년마다 과학자, 정부 기관 및 국제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행성 충돌 가정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최근의 훈련은 4월에 진행되었으며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 훈련을 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거대한 우주함석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 다음 얼마나 큰가, 어디에 부딪힐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같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 나사의 근지구 천체 연구센터가 참여해요. 이들은 실제 소행성을 추적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소행성의 크기, 궤도 및 잠재적 충돌구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수개월 동안의 소행성 관측을 시뮬레이션해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는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에 대비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사의 행성 방위 조정실 및 페마와 같은 미국 기관과 함께 협력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걸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어요. 첫째, 우주선을 보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소행성의 크기, 질량, 궤도에 대해 더 많이 알면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소행성을 비껴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행성이 지구를 놓치도록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의미해요.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사의 다트 임무는 이미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년 전 그들은 우주선을 디모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성 방어에 큰 승리였죠. 하지만 이러한 임무는 계획, 준비,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소행성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 나사는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인 니오 서베이어라는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 중이에요. 기존의 망원경과 달리 니오 서베이어는 태양 가까이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포함해 가장 까다로운 소행성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행성이 위협이 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고 잠재적으로 소행성을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행성의 충돌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떨까요? 1월 21일 일요일 새벽 약 1m 너비의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운 좋게도 독일 상공에서 불타버렸어요. 나사의 스카우트 충돌 시스템은 충돌 95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하고 정확히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예측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32분 소행성이 타오르는 밝은 불덩어리로 변해 멀리 체코까지 보입니다. 일부 작은 운석은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충돌 지점 근처에 떨어졌을 수 있어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예요.
이는 스카우트와 같은 도구가 소행성을 추적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소행성에 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12월 4일 시베리아 북동부 상공에서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무해하게 불타면서 숨막히는 빛의 쇼를 연출했어요. 약 71cm 크기의 이 우주암석은 충돌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측 덕분에 특별 경보 시스템이 충돌 시간을 10초 내외로 예측할 수 있었어요. 소행성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15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당국은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후 경보 시스템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12시간 전에 이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소행성 충돌이 예상된 지 몇 시간 이내에 발견된 소행성인 임박한 충돌체는 올해 들어 4번째, 전체적으로는 11번째로 발견되었어요. 이제 중국은 행성 방어에 대한 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소행성에 충돌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 임무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대의 우주선은 소행성에 충돌하고 다른 우주선은 최대 1년 동안 소행성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 대기할 거예요. 즉, 지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목표물은 2015 XF261이라는 소행성으로 폭이 약 30m에 달해요. 이 소행성은 최근 7월 9일 지구를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갔습니다. 사실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여행자는 음속보다 30배나 빠른 시속 42,000km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에요. 소행성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어 향후 행성 방어 임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우주선으로 소행성에 충돌하여 충돌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며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은 최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잔해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임무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소행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 3월과 5월의 소행성은 지구에서 3,2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지나갈 거예요. 2028년 4월에는 2,100만 킬로미터까지 더 가까워질 거예요. 1년 후인 2029년 4월에는 소행성이 67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탐사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좋은 기회는 2030년 4월에 소행성이 7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갈 때예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나사의 다트 미션은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을 목표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여행에는 10개월이 걸렸어요. 따라서 중국에 계획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해요. 이 임무는 2027년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동시에 소행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 그들은 약 30m 너비의 다른 소행성으로 행성 방어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 현재의 소행성으로 전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타이밍이 더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기본적으로 46억 년 전의 타임캡슐로 태양계가 막 형성되었을 때 남은 잔해예요. 소행성을 연구하면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행성 방어와 순수 우주과학을 결합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주 탐사 계획에서 확실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목성은 평평하고 M&M 캔디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만 평평한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태양에 고정되거나 열린 공간에 휩쓸리게 되는 등 수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지만 목성은 평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성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은 크고 둥근 공이 아니라 평평한 팬케이크처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46억 6천만 년 된 가장 오래된 이웃 행성 중 하나예요. 그리고 목성이 아기 행성이었을 때는 원반 불안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됩니다. 별이 형성될 때 별은 둥근 물체처럼 보이지 않고 커다란 원반처럼 보여요. 이 단계에서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매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 원반의 먼지에는 탄소와 철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고 달라붙어 더 큰 물체를 형성해요. 먼지는 자갈로, 자갈은 바위로, 바위는 서로 부딪히며 점점 더 커집니다. 디스크의 가스는 이 모든 고체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일부는 떨어져 나가지만 다른 일부는 달라붙어 행성의 기본 조각이 되어 이를 행성 시멀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도 처음에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조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고리 모양의 커다란 가스 원반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가스와 암석을 모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가스 거인은 특별해요. 그들은 디스크의 더 차가운 부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분자가 느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는 물이 얼고 작은 얼음 조각이 서로 달라붙어 먼지와 섞일 수 있어요. 이러한 더러운 눈덩이가 모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의 핵을 형성합니다. 별에 더 가까운 따뜻한 지역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얼음 행성들이 탄생한 후에는 이 작은 행성들을 위한 가스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별이 탄생한 후 이러한 암석 행성이 형성되는 데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동시에 성장하면서 근처의 가스를 빨아들이고 멀리 있는 물질을 더 멀리 밀어냈어요.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원반은 완전히 변해서 주변에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위성, 유성, 해성 등이 모여있는 둥근 별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초기의 먼지공이라고 불리는 이 원시 행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처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경우 읍갱공이나 M&Ms처럼 보였어요. 땅콩 종류 말고요. 태양이 젊었을 때 태양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은 냉각되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 덩어리들은 거대한 중력에 의해 극적으로 함께 붕괴되어 목성을 만들었습니다. 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둥근 가스 거성이 됐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금성이나 천왕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 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가스 원반에서 물체가 형성되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공을 줄에 매달아 돌리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모든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는 해성이나 소행성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 행성과 충돌할 때 이러한 충돌로 인해 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금성과 천왕성은 아마도 대규모 충돌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죠. 태양과 인근 행성의 중력이 이들을 제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위 조석 잠김 행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은 항상 항성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방식으로 회전하는 천체예요. 따라서 한쪽은 항상 매우 뜨겁고 다른 한쪽은 매우 춥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행성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 위에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워질 때 형성됩니다. 중력은 매우 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힘은 행성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하여 별의 공전 시간과 일치하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항상 서로 마주보게 돼요. 조석으로 고정된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우리 달은 지구의 조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외계 행성이라고 불리는 5,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궤도가 엄청나게 긴 행성들은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또는 매우 흔들리는 해성 같은 궤도를 가진 행성, 또는 소위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리는 행성들은 항성과 매우 가까워서 수성이 태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하지만 이 행성들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형성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행성들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배치를 행성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가스와 먼지 때문입니다. 행성이 이러한 물질에 부딪히면 가스의 나선형 패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은 서로 섞이는 방식에 따라 행성을 중심에 더 가깝게 또는 더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스 중심 이동이라고 해요. 목성이 수십억 년 전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뜨거운 목성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둘째, 큰 행성은 작은 행성을 밀어내어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별의 중력이 행성을 잡아당겨 궤도를 더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량 행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이라고 부를 별 없이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외로운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은하계의 떠돌이 유목민처럼 영원히 떠돌아야 할 운명에 처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별에 묶여있는 행성보다 자유롭게 떠도는 행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만 수조 개의 불량 행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지구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 크기일 수 있어요. 어떤 위성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따뜻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거친 오로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안식처인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다른 별이나 행성계 전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의 중력에 잠시 걸렸다가 다시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성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행성 형성 과정에서 때때로 모든 행성이 모별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행성이나 지나가는 별과의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 밖으로 쫓겨나기도 해요. 이렇게 쫓겨난 행성은 불량 행성이 됩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태초에서 태양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별과 2개의 행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를 화석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은 우리 우주 전체만큼이나 오래된, 약 130억 년 된 매우 오래된 별입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이례적인 일인데요. 행성은 보통 더 무거운 물질을 포함하는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과거 행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현재의 행성 형성 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우리는 금속이 많은 별이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 용어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화학 원소를 의미해요.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금속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다가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최초의 행성은 언제 형성됐을까요? 새로 발견된 이 시스템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개의 거대한 행성이 금속 함량이 엄청나게 낮고 매우 오래된 별을 공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게 존재할 행성들이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이는 금속이 부족한 행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행성들을 연구하면 행성 형성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팀으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고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우주선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우주에서 가장 특이하고 무서운 장소를 방문하여 과학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주선이 가속도를 내며 달을 지나갑니다. 저 멀리 작은 붉은 행성이 보이는데 바로 화성입니다. 그리고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인 저 멋진 거인을 보세요. 바로 토성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을 탐험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서둘러야 해요. 아름다운 별들을 지나칩니다. 어떤 별은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붉은색을 띠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보여요. 저건 시리우스예요. 지구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시리우스는 우리로부터 약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고 431광년 떨어진 폴라리스, 일명 북극성이 보입니다. 때때로 이 별들 주위를 도는 작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행성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납니다. 뭔가 잘못되어 실수로 블랙홀에 들어갔나요? 장비가 오작동했나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은하, 별, 행성, 소행성이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시 공동은 너비가 대략 3억 3천만 광년 정도 되는 구형 영역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수십억 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신비로운 목동자리 공동이에요. 지구에서 약 7억 광년 떨어진 목동자리에 있어요. 북극에서 쟁기를 몰고 다니는 목동의 모습이죠. 처음에 이곳은 거대 공동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하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예요.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해요.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은하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러한 공동은 실제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에서 3억 광년으로 매우 큽니다. 목동자리 공동은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죠.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에 있을 수 있어요. 우주 초기에는 모든 물질이 매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마치 균일한 수프와 같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작위적인 양자 변동이 이 문제를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일부 영역은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중력이 더 강해져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질을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그러한 지역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하여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한동안 그 공간을 바라보다가 다른 우주 물체를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우주선의 엔진을 다시 시동해요. 여러분이 관찰을 고대했던 우주 구조는 바로 성운입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중력이 이 먼지와 가스 덩어리를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점점 더 커지고 중력은 더욱 강력해져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죠? 어느 날 이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운을 방문하기로 결정해요. 나비 성운부터 시작할게요. 이 나비의 날개 길이는 3광년 이상이에요. 성운 내부의 구조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예요. 중심별인 백색 외성은 무려 25만 도까지 가열되어 이는 우리 태양의 5배가 넘는 거대한 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백색 외성은 적도의 두꺼운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모래시계 또는 나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으로 방문하기로 결정한 곳은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쌍둥이자리 별자리에 있는 에스키모 성운입니다. 200여 년 전에 발견되었고 그런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중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마치 겨울 패딩 후드에 얼굴을 숨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파카는 혜성같이 생긴 물체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들의 꼬리는 에스키모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에서 멀어져 갑니다. 구름 바깥쪽에 기괴한 주황색 줄무늬는 광년 거리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에스키모의 얼굴은 실타래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별에서 생성된 고속 물질의 바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간 물질의 거품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고리성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의 꺼져가는 오래된 별을 둘러싼 거대한 먼지와 가스구름으로 고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성운이 베이글보다는 젤리로 채워진 도넛에 가깝다고 말해요. 지구에서 2000광년 이상 떨어진 심우주에 있는 이 다채로운 물체는 실제로 파란 공 모양의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고리예요. 이 구조물의 양쪽 끝은 고리의 반대쪽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지구에서 7000광년 이상 떨어진 독수리 성운에 있어요. 이 성단은 이제 막 550만 년 된 어린 별들로 이루어진 우주 아기 성단이에요. 한때 허블 우주망원경은 성운의 중심 근처에서 여러 개의 어두운 실루엣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실루엣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소위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별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별이 형성되는 지역을 방문했으니 살아있는 화석 은하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DGSat-1은 우리 은하만큼 큰 은하예요. 하지만 별들이 엄청나게 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은하를 독특하게 만드는 건 보통 무리로 발견되는 다른 종류의 은하와 달리 혼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DGSat-1이 빅뱅 이후 불과 10억 년 후인 다른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우주 관광지의 다음 목적지는 블랙 위도우 펄서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파트너인 더 작은 갈색 외성을 갉아먹고 있어요. 펄서가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수록 더 느리게 회전해요.
그 과정에서 중성자별이 잃는 에너지로 인해 동반자별이 줄어들게 돼요. 이것 좀 보세요.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있는 별들의 보유권입니다. 보유권이지만 평화롭거나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수소와 가태연한 별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별자리의 성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아기 별들이 방출하는 강렬한 에너지는 수소구름을 불길한 붉은색으로 빛나게 해요. 이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여 어두운 먼지구름을 먹어치우며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버터 덩어리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우주에 떠있는 물구름이라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초질량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는 지구 전체 물 부피의 140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 자체보다 불과 16억 년 후에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되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다면 한 블랙박스가 그 무서운 날을 초래한 원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태즈메니아 서부 외딴 지역에 있는 10m 길이의 이 금고는 종말로 이어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블랙박스를 제작한 예술가, 건축가, 연구원들은 두꺼운 철근으로 만든 이 예술품이 화재, 물, 기타 모든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블랙박스처럼 이 타임캡슐은 다음 문명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인류의 슬프고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비상업적이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상자에는 저장 드라이브가 가득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가 백업 전력을 저장합니다. 해가 지면 블랙박스는 새로운 과학 데이터로 스스로 업데이트합니다. 특수 알고리즘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만 저장하도록 분류합니다. 육지 및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생물종 멸종, 토지 이용 변화, 인구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상자의 두 번째 데이터 유형은 환경에 초점을 맞춘 신문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게시물 및 주요 글로벌 이벤트의 뉴스입니다. 이 상자의 제작자는 바이너리 코드를 포함한 여러 형식으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귀중한 지식을 모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상자 외부에 새겨져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몇몇 두뇌들은 호기심 많은 악당들이 개봉식이 훨씬 전에 상자에 침입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구동되는 하드드라이브는 50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장 비관적인 과학 모델조차도 세상의 종말이 이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예측하진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몇 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고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는 상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중반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의 제트역에 끼인 드아빌란드의 혜성은 2년 동안 7번 추락하여 110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호주 민간항공국은 이 모든 추락사고의 원인을 찾고자 했어요. 이 전문가 중 한 명은 항공연료 전문 화학자인 데이비드 워렌 박사였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락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는 무역 박람회에서 철사의 소리를 녹음하는 딕터폰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곧 워렌 박사는 조종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음성 녹음기를 설계하겠다고 매니저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 녹음기는 비행 데이터를 녹음하고 내충격성 컨테이너에 보관됐습니다. 당시 호주에서는 비행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니저는 이 아이디어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워렌 박사는 자신의 차고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호주를 방문했을 때 영국 항공등록위원회 장관에게 준비된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했고 이후 워렌 박사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팀을 꾸렸습니다. 그의 발명품의 정확한 명칭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예요. 그리고 검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충돌 후 기기가 검게 그을리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첫 번째 상자가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 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복잡한 내부 작동 체계를 갖춘 데이터 입출력 장치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는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2개의 상자였지만 지금은 2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 기록 장치는 엔진 배기, 온도, 연료 흐름, 항공기 속도, 고도 및 하강 속도와 같은 중요한 비행 데이터를 추적해요. 두 번째 부분은 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 관제와의 통신을 분석하기 위해 조종석의 소리를 녹음해요. 이 장치는 최대 2시간 동안만 데이터를 녹음한 다음 이전 소리를 덮어씁니다. 때로는 두 부분이 결합되어 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조종석에서 데이터와 음성을 녹음하지만 실제로는 비행기의 구조상 충돌 시 가장 잘 보호되는 기체 후미에 위치합니다. 블랙박스에는 물에 젖으면 활성화되는 위치 추적 송신기가 있어요. 이 송신기는 30일 동안 신호를 발신합니다. 수색되는 기록장치의 밝은 주황색을 시각적 신호로 사용해요. 때로는 상자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의 비행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 블랙박스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는 낯선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초기 기관은 지역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편적인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인들이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생겨났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이웃 국가들이 하는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탐험을 준비했죠.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동료, 장군, 학자들에게 이전에 지도가 없었거나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죠. 대부분의 정보는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그리스 문학 전집의 일부로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자들은 새로운 책을 찾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견하면 도서관으로 가져갔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복사본을 만들어 약간의 보상과 함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원본은 도서관에 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자의 손자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아테네의 총독들에게 위대한 시인들의 원문을 복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돌려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자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모든 지식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정보를 전 세계에 전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위대한 지성들은 지식으로만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빅데이터가 수세기 전에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을 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스터섬 문명이 화산 활동, 위도, 강우 패턴으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15세기의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양만큼의 데이터를 하루에 접한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체에 있는 모든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일반 플래시 드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매일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정보 과부하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문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면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잃게 될 거예요. 나사는 큐리오시티라는 멋진 탐사선을 만들어 화성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다음 주거지가 될 수 있는 붉은 행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죠. 큐리오시티는 10년 넘게 화성 표면을 탐사하고 측정하고 화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어요. 큐리오시티는 건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화성 표면 지역에서 흥미로운 물결 패턴의 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실제로 호수 바닥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의 바닥과 그곳에 쌓인 퇴적물 및 기타 모든 것들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호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에 살았을 수 있는 생물의 종류, 호수의 깊이, 호수 존재 기간 등을 알 수 있어요.
이 파도 물결 무늬는 이 바위들이 화성의 강한 바람이 이 거대한 고대 호수의 물을 움직일 때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개를 귀에 대고 있을 때 들리는 특정한 소리 아시나요? 실제로 공기가 조개 껍질 안에 갇혀 벽에 부딪히며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요. 공기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개 껍질의 크기에 따라 진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 상상 속의 화성은 신비로운 거대한 호수에 기슭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큐리오시티는 임무 중에 운석으로 밝혀진 금속성 물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우주에서 온 이 특이한 암석은 니켈과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은 카카오이며 길이가 2m 정도 되는 소형차 크기이고 무게는 1톤이 넘어요. 화성 표면에서 금속 물체를 자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화성의 암석은 대부분 현무암이나 다른 화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금속 덩어리는 화성의 역사와 화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화성 표면은 산화물로 인해 붉은색을 띠는 반면 카카오는 금속처럼 보이는 짙은 회색이에요. 또한 둥글고 매끄러워 한때 화성의 대기를 통과했음을 의미해요. 화성을 탐사하는 다른 로봇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은 우연히 원형 모래 언덕을 발견했어요. 모래 언덕은 일반적으로 붉은 행성에서 매우 흔하고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원형 모래 언덕은 매우 드뭅니다. 이 모래 언덕은 어두운 모래와 그 주위를 둘러싼 밝은색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멋진 점은 이 모래 언덕이 바퀴살과 비슷한 특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친구 큐리오시티로 돌아가 볼게요. 큐리오시티는 화성 대기의 산소 농도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탐사하고 있어요. 계절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데 봄과 여름에 산소가 더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쉬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화성의 산소 농도는 0.1%로 지구 대기의 농도보다 약 100배나 낮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가스는 미량 존재합니다. 큐리오시티는 발견한 암석의 나이도 분석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일부는 30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요. 큐리오시티는 토양 샘플에서도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구성 요소예요. 이것이 화성에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래전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큐리오시티는 남극의 만년설 아래에 매우 염분이 높고 다양한 미네랄로 가득 찬 거대한 액체 물 저수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높은 염분은 이 물이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예요. 특히 화성에 미친 듯한 바람이 지표면에 거세게 몰아칠 때 잠수할 수 있는 지하바다가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행성의 엄청난 방사능 수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화성 토양에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염분이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토양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염분이 포함된 먼지를 흡입하여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물질은 농작물 재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는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식량을 직접 재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화성 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이유는 화성에서 메탄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메탄은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생성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생명체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실제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저수지의 지질학적 활동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운석이 붉은 행성에 메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특정 지역에서 메탄 수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나온다는 이론을 고수할게요. 화성의 화산은 여전히 활화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붉은 행성 화성에 많은 멸종된 화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중 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퇴적물을 연구한 결과 일부 화산이 약 5만 년 전에 분화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마지막 분화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단 하루로 압축할 수 있다면 1초 전에 화산이 폭발한 것과 같아요. 화성 표면 아래에는 아직도 마그마가 비밀리에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갈 미래 세대는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춥고 척박한 곳으로 변했고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붉은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장 때문이에요.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러한 보호 기능이 없다면 화성은 결국 대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이 엄청나게 강한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 손실에 큰 역할을 한 또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이에요.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 분자와 우주로 빠져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화성은 예전에는 지구와 더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얇은 대기로 인해 열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춥고 탐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옛날에 붉은 행성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고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전에 붉은 행성은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호수, 연못 및 기타 수역이 있는 지금보다 더 습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화성 표면에 새겨진 거대한 수로가 증거로 발견되었어요. 이 수로는 이전에 화성에서 발견된 어떤 수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연구원들은 이 대홍수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화산 활동, 얼음이 녹고 지각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거예요. 홍수로 인해 일시적인 물 웅덩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데 더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정말 좋겠죠? 여러분은 달에 가는 로켓을 타요. 착륙하고 작업복을 입고 달 표면에서 물을 뽑아내는 지역 공장으로 출근하죠. 거기엔 연료 공장도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로버를 타고 넓은 지구에 자연 위성을 배회하고 있어요. 교대 근무가 끝나면 다시 로켓에 탑승해요. 일반 버스처럼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줘요. 이건 바로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프라임 1 미션이에요. 프라임은 극지 자원 얼음 채굴 실험의 약자예요. 임무는 2022년부터 시작돼요. 단계별로 알아보죠. 부스터 로켓과 2단 로켓이 발사대에 조립되어 있어요. 점화. 로켓의 엔진이 연료를 태우기 시작하고 우린 올라가요. 곧 로켓이 시속 38,600km에 도달해요. 그 속도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단 8분에 갈 수 있어요. 부스터가 연료를 다 쓰고 나면 도킹을 풀고 지구에 연착해요. 첫 번째 단계가 해제된 후 몇 초 후에 탑재체 캡슐이 엔진을 점화하면 두 번째 단계가 돼요. 로켓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일단 궤도에 도달하면 탑재 캡슐이 열려요. 달 착륙선 노바-C를 방출해요. 세단만큼 길고 보통 사람 키보다 약간 더 넓은 원통형 우주선이에요. 이게 엔진을 켜고 여행을 시작해요. 먼저 착륙선은 지구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아요. 이건 연료를 많이 낭비하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중력 조작이에요. 달 착륙선이 아직 궤도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중력이 영향을 미쳐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지구 표면이 아니라 궤도의 궤적을 따라서요. 지구를 한 바퀴 돈 후 착륙선은 궤적을 조정하고 달로 향해요. 날아가야 하는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예요. 이건 지구를 9바퀴 반 돌거나 미 대륙 횡단을 93번 한 것과 같아요. 현대 우주선은 이 거리를 단 9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어요. 이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좀 더 걸리죠. 동시에 첫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는 데는 약 72시간이 걸렸어요. 곧 노바-C가 목적지에 가까워져요. 하강하면서 달 주위에 또 다른 원을 그려요. 과학자들이 이미 착륙하기에 완벽한 장소를 정해놨어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죠. 우선 이 장소 표면 아래에 얼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어야 해요. 둘째로 달 착륙선이 지구와 무선 통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만약 착륙선이 달 뒷면에 있다면 불가능할 거예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의 천연 위성 주위를 비행했을 때 통신이 몇 분간 끊겼어요. 우주선이 달의 그림자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연결이 재개되었죠. 그리고 착륙의 마지막 조건은 햇빛이에요. 착륙선에는 과학 장비, 내장 컴퓨터, 통신 모듈에 동력을 공급해줄 태양 전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필요해요. 착륙선이 달 표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착륙 지점에 접근하면서 우주선이 속도를 줄여 이제 공중을 맴돌아요. 몇 초만 더 그리고 착륙했어요. 우주선이 연착했어요. 이제 표면을 뚫어야 할 때예요. 이걸 위해 착륙선에는 새로운 지형을 탐험하기 위한 레골리스와 얼음 드릴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1m 길이의 큰 드릴이에요. 거의 성인 다리만큼 길죠. 적당한 장소가 정해지면 장치가 달 토양으로 내려져요. 땅을 파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착륙선은 드릴 구멍에서 흙을 꺼내기 위해 드릴을 여러 번 들어올려야 해요. 안 그러면 드릴 끝부분이 망가질 수 있어요. 다음, 착륙선은 토양 성분을 분석해야 해요. 이걸 위해 달 활동을 관찰하는 질량 분석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간단히 엠솔로라고 해요. 이 작업은 단순한 원리에 기초해요. 토양 입자를 이온화하거나 충전시켜 움직이게 해요. 그럼 이게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게 전하 입자에 영향을 미쳐요. 궤적을 바꾸게 만들죠. 다른 물질, 그들의 분자, 그리고 원자들이 자기장에서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궤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린 각 입자의 질량과 전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를 보고 샘플에서 어떤 원자를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H2O, 물을 찾기를 희망하죠. 달의 남극은 드릴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얼음이 있기에 이상적인 장소예요. 적도는 무선 접촉을 유지하고 착륙선의 태양 전지판에 전력 공급하기에 좋은 장소죠. 하지만 이곳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 없을 거예요. 착륙선에는 또한 달 호퍼도 운반되어 있어요. 이건 달 표면을 탐사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약 0.9kg의 짐을 나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또 5G 통신 기술을 시험해 볼 거예요. 착륙선에는 이를 위한 몇 가지 특수 모듈이 있어야 할 거예요. 만일 실험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지구에서처럼 달에서의 통신을 위해 이동 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임무의 주 목표는 달에서 발견된 자원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빠르면 2023년 나사는 달의 자율주행 탐사선 바이퍼, 휘발성 조사 극지 탐사 로버를 보낼 계획이에요. 달의 남극에 같은 이유로 착륙할 거예요. 지구와 태양빛과의 연결이죠. 탐사선 자체는 골프카트 크기만 해요. 드릴과 토양 분석기를 운반할 거예요. 과학자는 이미 탐사선을 위한 길을 제시해놨어요. 약 16에서 24km 길이에요. 바이퍼가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데는 100일이 걸릴 거예요. 달 얼음을 찾기 위해 흙을 파내고 지도에 발견 표시를 할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도착할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물과 같은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20년대 후반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임무를 시작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오리온 우주선을 제작해왔어요. 여기에 우주 비행사 6명을 태울 수 있어요. 오리온을 궤도에 올릴 발사체는 우주 발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준비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 될 거예요. 첫 비행편은 무인이에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달 착륙선처럼 우주선이 궤도로 올라가 우리 행성을 한 바퀴 돌고 달에 갈 거예요. 일단 인공위성에 도착하면 6일 동안 궤도에 머물렀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되죠. 우주 공간에서 총 25일을 보낼 예정이에요. 두 번째 미션은 2023년 9월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번엔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낼 거예요. 그들은 지구의 자연 위성 주위를 날다가 달 표면에 착륙하지 않고 돌아올 거예요. 1972년 이후 최초의 유인 달 탐사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4년 첫 달 착륙 55주년 기념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의 궤도로 여행할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면 그중 2명이 HLS로 이동할 겁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가 디자인한 새로운 달 착륙선이에요. 그런 다음 달 표면에 연착륙할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착륙선이 궤도로 다시 날아가 오리온과 도킹해 지구로 돌아올 거예요. 또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할 계획도 있어요. 거의 국제 우주정거장과 비슷할 겁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많은 모듈로 조립될 거예요. 동력과 추진 요소도 있을 겁니다. 조종 및 추진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모듈이 될 거예요. 또 정거장에 전력을 공급해줄 태양 전지판도 있을 겁니다. 한 개의 모듈이 통신과 급유를 포함한 여러 목적을 수행할 거예요. 여러 생활 모듈도 있을 거예요. 최대 90일 동안 여러 명의 우주 비행사를 머물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과학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정거장에는 로봇팔이 설치될 겁니다. 정거장 밖에 추가적인 과학 장비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선이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에어락 모듈도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우주선은 거기서 정거장과 도킹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하차하고 승객을 태우는 주차장과 같은 곳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또 그걸 우주로 통하는 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달 토양 샘플을 우주 정거장에 전달할 소형 우주선 샘플 반송선이 있을 거예요. 완전 로봇화될 겁니다. 게이트웨이는 우주 국제 정거장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에 가까운 정거장은 현재 11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비용은 약 178조 원이에요. 미래에는 이 정거장을 화성이나 먼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발사대로 사용할 거예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발사된 로켓은 지구의 중력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방사능으로 인해 게이트웨이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더 위험하게 될 겁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의 해로운 광선을 분산시키는 방해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있는 상업용 비행기 승객들보다 더 많은 방사능을 받지 않아요. 달은 우리 행성의 자기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정거장의 모든 모듈은 태양 복사로부터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여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끝이 없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짙은 안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짙은 구름이 거대하지만 희미한 태양을 가려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에는 회색 안개만 끼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예요. 수영해서 내려가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다의 바닥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물 행성이에요. 알아요, 좀 암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물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더 흥미로우니까 살펴봅시다. 짐작했겠지만 해양 행성은 주로 물, 얼음, 그리고 어쩌면 바위들로 구성된 행성이에요. 지구의 바다를 생각해보세요. 섬뜩한 심해, 마리아나 해구랑 그런 것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물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나요? 0.025%예요. 맞아요. 이제 40에서 60%가 물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곳으로 잠수한다면 깊이가 96.5k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깊이가 9.6km인 마리아나 해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구 대기 이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행성들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은하만 해도 이런 행성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태양계에서도 이런 물 녀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행성은 아니고 위성이에요. 목성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가 있고 토성에는 타이탄과 엔셀라두스가 있어요. 바다는 이 위성들의 질량의 30%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다가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꽤 많은 제대로 된 해양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보다 6에서 8배 더 커야 해요. 만약 더 작으면 표면이 돌투성일 거예요. 만약 더 크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동시에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이 있어야 해요. 조금 더 멀어지면 행성은 바로 얼음 행성이나 차가운 슈퍼 지구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 행성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중 몇 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행성은 글리제 1214b예요.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해양 행성이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작고 희미한 점 하나만을 발견했어요. 이 점이 알고 보니 적색 외성인 글리제 1214인 걸로 밝혀졌죠. 우리의 태양보다 5배 작고 300배 더 어두운 특별할 것 없는 완전 평범한 별이었죠. 과학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09년에 이 별에 하나의 행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행성은 꽤 이상한 걸로 밝혀졌죠. 이 슈퍼지구는 우리 지구보다 2.5배 더 크고 6.5배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밀도가 아주 작고 우리 지구와 거의 같은 중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돌과 금속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스상 거대 혹성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해양 행성을 발견했어요. 뭐 사실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학적 계산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행성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탐사가 어렵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수소도 헬륨도 물도 아무것도요. 그건 이 행성의 대기 바깥층의 밀도가 아주 높고 구성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어서예요. 그럼에도 아마도 물의 세계일 거예요. 글리제 1214b는 항성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달과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0.014 천문 단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곳의 1년은 약 36시간이며 기온은 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칠어요. 과학자들은 그곳의 평균 기온이 섭씨 120도에서 280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뜨겁네요. 처음에 말한 소름 끼치는 묘사 기억나세요? 사실 글리제 1214b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증기 보일러에서 수영하는 것 같을 거예요. 엄청난 온도 때문에 바다 표면은 실제로 그 온도에 도달하지도 않고도 계속 끓는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증기 구름을 뚫고 이 행성의 표면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뭐죠?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건 글리제 1214b의 증기와 물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물론 이 바다의 바닥까지 수영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이 바닥은 소위 뜨거운 얼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을 거예요. 일반 얼음과 같지만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얼음이라 아주 고온에서도 녹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얼음의 두께는 4,828km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소름 끼치는 글리제 1214b는 다 봤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하나 없네요. 자, 이걸 물의 세계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다른 후보자가 있어요. TOI-1452b라고 불리는 새로 발견된 행성이에요. 용자리에 위치한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거의 100광년 떨어져 있어요. 테스 망원경을 사용해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했어요. 이 행성 또한 슈퍼 지구 부류에 속해요. 우리 행성보다 7배 더 크지만 48배 더 무거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아주 낮은 밀도에 있어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행성 전체가 거의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운이 좋았어요. 이 세상은 그저 거대한 웅덩이와 두꺼운 얼음이 아닐 거예요. 이 행성에서는 아마도 전형적인 바다처럼 물속 깊은 곳에 바위 표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바다는 분명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아주 다를 거예요. TOI-1452b는 작은 적색 외성을 돌고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2개를요. 동시에 만약 앞의 행성이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반대로 이 행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명왕성이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 2.5배 더 멀리요.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요. 1년이 11일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 행성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찰할 때 아마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잠깐만요. 다른 걸 기대했나요? 네, 알아요. 여러분을 제일 성가시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모두 물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이 행성들은 별들의 생명 거주 가능지대에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온전한 문명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박테리아, 물고기,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아주 중요할지라도 물만으로는 생명을 창조하기엔 부족해요. 약간의 미량 원소와 미네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물 행성들의 구성은 오직 물과 아주 두꺼운 얼음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광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 운석과 해성이 있어요. 행성에 필요한 광물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더 자주 충돌할수록 이런 것들을 바다로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TOI-1452b에는 실제로 이런 광물이 있어요. 네, 그곳의 바위 바닥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분명히 뭔가가 거기서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야죠. 또 누가 알아요? 언젠가 우리가 직접 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요. 허블 망원경은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거대한 미지의 우주를 내다봅니다.
허블 망원경은 대기권 밖에 있기 때문에 지상의 망원경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긴 구름 한 점 없거든요. 이 망원경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망원경은 우리 은하보다 약 80억 년 더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를 포함해 새로운 은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25광년 떨어진 또 다른 특별한 별로 여행을 하도록 해보죠. 포말하우트입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이고 남쪽 물고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보다 거의 2배나 크고 무겁습니다. 멀리서 보면 밝은 노란색 원반처럼 보입니다. 우주 암석 조각들로 가득 찬 먼지 원반이죠. 크기도 거대합니다. 이 별의 넓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25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우주 먼지들이 언젠가 함께 모여 행성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먼지 사이에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물체가 있었죠. 별 주위를 도는 커다란 노란색 점이었어요. 마치 우주를 빙상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2008년 과학자들은 포말하우트 B라는 이름의 외부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행성입니다. 이 별의 무게를 알기는 어렵지만 화성을 2-3개 합친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은 호스트 항성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의 약 4배 정도예요. 이 별에서의 1년은 지구의 1700년과 같아요. 이쪽 별에서 보면 우린 모두 애기겠네요. 질문 하나 하죠. 이 행성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2012년에 허블 망원경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어요. 만약 이 별이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상 거대 행성이었다면 지구보다 10배나 어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 행성이 될 것이었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먼지가 계속해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지띠밖에 남지 않았죠. 아마도 거대한 소행성에 의해 파괴된 것 같아요. 지구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같은 것에 의해서 말이죠. 아니면 떠돌이 행성에 충돌했을지도 모릅니다. 떠돌이 행성은 뚜렷한 궤도 없이 은하 주위를 맴도는 행성입니다. 아마 정면 충돌로 남은 건 먼지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행성의 핵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버려 내부가 폭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포말하우트 B는 처음부터 진짜 행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큰 바위 2개가 서로 부딪혀 만들어진 잔여물이었다고 믿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러한 거대한 충돌은 실제로 노란 점처럼 보일 거예요. 충돌하는 이 2개의 우주 암석은 폭이 적어도 200km는 되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거리 정도죠. 하지만 행성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크기의 행성이 우리의 이웃인 알파 센타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별을 알파 센타우리 BB라고 불렀습니다. 딱히 멋진 이름은 아니죠. 게다가 이 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과학자도 우리처럼 실수를 해요. 얼마 전 이들은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성에서 생명의 징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가스인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한 달 동안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금성에 약간의 인화수소가 떠다니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하지만 이보다 어리석은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고 우리 행성이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멋진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을 봤어요. 이것만으로도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했죠. 그러면 이 행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허블 망원경은 항성계 전체의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큰 노란색 점을 보고 행성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통 멀리 떨어진 행성의 사진을 구하지 못해요. 이를 찾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해야 하죠. 우주 물체들은 서로 끊임없이 춤을 추는데요. 이 춤은 중력 에너지와 빛 에너지 같은 많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고 해보죠. 친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닥에 있는 친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별을 관찰하고 행성을 찾습니다.
행성이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사라졌다니 정말 큰일이죠. 하지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우리의 태양계가 행성 중 하나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수성부터 보죠. 좋은 소식은 지구의 중력 효과를 주기에 수성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이 없어져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은 금성입니다. 이 뜨거운 행성은 때때로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불리지만 물론 이곳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금성은 우리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에 금성이 빠지니 와, 밤이 훨씬 더 어둡네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화성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는데요. 화성의 중력은 이 벨트에서 소행성을 잡고 회전시켜 지구를 향해 던질 수 있습니다. 화성이 없다면 소행성은 목성의 중력 덕분에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소행성들을 막아주는데 목성의 중력은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합니다. 목성이 사라지고 2000년이 지나면 우리는 큰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태양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첫째로 1년 내내 날씨가 훨씬 더 더워질 거예요. 둘째로 하루, 일주일, 1년이 더 짧아질 것입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우리로부터 모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행방불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왕성은 말고 단 하나만이 남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혼돈이 오겠죠.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울어지고 전 세계의 날씨는 미쳐버릴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심지어 새로운 빙하 시대가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훨씬 더 빨리 자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24시간 대신에 6시간에 12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밤은 훨씬 짧아질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는 것인데 심지어 초승달도 보통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입니다. 만약 태양이 우리 하늘에서 사라진다면 이건 거의 게임 끝이죠. 태양은 우리 태양계 전체의 중심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행성들의 궤도는 붕괴될 것이고 우린 완전히 혼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지구, 달,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 행성들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낮은 옛날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낮이 존재하려면 태양이 필요해요. 그러니 영영 밤만 존재하게 되겠죠. 우린 아마 달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는 점점 추워지고 모든 물은 점차적으로 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우린 여전히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야겠네요. 태양이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릴 수도 있지만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우린 제자리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태양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천천히 일어난다면 우리는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동력원과 새로운 광원이 필요할 거고 식물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적응해야 할 겁니다. 아마 우린 모든 도시, 숲, 바다 위에 거대한 텐트 같은 것을 지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태양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체로 가득합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연구원들은 오우무아무아라고 불리는 신비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와이어로 먼 땅에서 온 방문객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정말 큰 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탈출 궤도를 따라갔어요. 문자 그대로 그 행성의 중력으로부터 탈출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치 우주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요. 이건 이 이상한 물체가 우리 태양계 밖 어딘가에서 왔다는 걸 의미했어요. 단순한 소행성부터 외계의 우주선까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명왕성 같은 행성에서 온 질소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 이상한 모양은 수수께끼를 더할 뿐이었죠. 빛 곡선의 큰 변화는 이 물체가 튜브처럼 길쭉하거나 팬케이크처럼 더 평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우무아무아는 해성이나 소행성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해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밝은 꼬리를 형성하지만 소행성은 기본적으로 바위에 불과하며 꼬리를 형성하지 않아요. 오우무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저처럼 가스를 방출하지도 않지만 평범한 암석도 아니에요. 표면은 광택이 나는 금속처럼 매우 반짝입니다. 태양을 지나갈 때는 마치 로켓을 단 것처럼 속도가 빨라졌어요.
오umu아무아가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것은 태양의 중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있는 해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소가 햇빛과 반응해서 해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로를 바꾼 것으로 추정돼요. 오umu아무아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우주광선에 노출되어 수소를 모두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성의 색깔도 붉은색을 띠게 되었죠. 오umu아무아는 충돌과 이동이 항상 일어나는 젊고 혼란스러운 태양계에서 온 방문자였어요. 이러한 태양계는 종종 많은 작은 물체를 던져버려요. 목성과 같이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거대한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행성에 의해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해성에서도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요. 오umu아무아는 이미 태양계를 떠났지만 비슷한 천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를 방문하기도 해요. 이 신비한 손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탐사선을 보내 오umu아무아를 추적할 계획이에요. 지구와 목성의 궤도를 이용해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새 총을 쏠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객 중 일부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2019년 10월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먼지와 가스를 뒤따르는 푸르스름한 해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해성은 지구에서 약 4억 1842만 9440km 떨어진 화성과 목성 사이의 태양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해성을 둘러싼 빛나는 먼지는 보였지만 해성의 핵은 너무 작아서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 해성의 길이는 약 975m로 축구장 9개 길이와 비슷합니다. 2020년 3월 허블 이미지에 따르면 해성의 작은 조각이 핵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해성이 오umu아무아와 달리 매우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더 자세히 관찰한 결과 핵은 얼음과 먼지 입자가 느슨하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 또한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얼음과 먼지 파편으로 덮여있는 다른 핵과 매우 유사해요. 이 해성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게나디 보리소프가 발견했기 때문에 2I 보리소프 해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축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성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시속 17만 7028km의 빠른 속도로 달린 걸 보면 분명 열광적인 관광객이었어요. 단 1시간 만에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예요.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해성은 대부분 카이퍼 벨트 또는 오르트 구름에서 나와요.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의 우주 영역이에요. 태양 주위를 둘러싼 크고 먼 고리와 같은데 수많은 작은 얼음 물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천체들은 모두 태양계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고대에 남은 조각들이에요. 오르트 구름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주변에 거대한 거품과 같으며 아주 오래된 얼음 물체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장기 해성은 이곳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2I 보리소프 해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보다 젊거나 오래된 다른 항성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세 번째 옵션인 나사가 있다면 이상할 것 같네요. 어쨌든 오umu아무아처럼 고향 항성계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해성 2I 보리소프는 너무 작아서 자체 대기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태양에 접근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마는 해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아름답게 빛나는 구름의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태양의 열로 인해 해성의 얼음이 기화되어 먼지와 가스가 우주로 방출될 때 형성돼요. 이 별은 오umu아무아보다 더 친근해서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결과 다른 별과 상호작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이 별의 멋진 고유 특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리소프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보리소프는 다시 성간 우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거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6년에 위대한 해성, 하쿠타케 해성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해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유지 하쿠타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로 새해 전날에 발견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5일 달보다 조금 더 먼 0.1 천문 단위의 거리로 지구에 매우 가깝게 지나갔어요.
북극 상공도 지나갔습니다. 이 해성은 200년 만에 가장 가까운 해성 중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매우 밝고 아름답게 보이며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머무르지 않고 3월 동안 점점 더 잘 보였고 그달 말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가 됐어요. 해성은 5월 말에야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양을 공전하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장주기 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약 17,000년 전이었고 지금은 궤도 주기가 7만 년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우리의 낮과 밤을 밝게 해줄 다른 해성들이 있어요. 게다가 일부 우주물체는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 음절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있는데 발음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와이어로 이 이름은 목성의 장난꾸러기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자비를 베풀어 비제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모든 나레이터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직경이 약 2.9km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입니다. 이름에서 목성과 궤도를 공유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소행성은 역행 궤도라고 알려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소행성은 2014년 11월에 발견됐어요. 약 11년 8개월 동안 태양 궤도를 돌며 때로는 목성 궤도 안팎을 통과합니다. 적어도 100만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100만 년 정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비제드는 사실 성간 이민자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약 45억 년 전 태양이 막 형성될 무렵에 우리 태양계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 후 중력에 의해 붙잡혔지만 반대 궤도를 유지한 거죠. 아니면 오르트 구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해왕성 너머 태양계 저편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행성인 신비한 행성 9호에서 이상한 궤도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소행성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역사와 유기물질이 우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태양계에는 언제든지 우주에서 온 수천 개의 천체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요. 하지만 때때로 운이 좋으면 성간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행성들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정상이에요. 지구는 23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세계의 일부가 태양에 더 가까이 기울어지면 여름이에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하지만 천왕성은 보통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98도의 각도로 누워있는데 이게 이곳의 계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천왕성의 각 계절이 끝나는 데는 21년이 걸려요. 다음번에 겨울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때 생각해봐야 할 거리네요.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요. 가장 친한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가장 좋아하는 카페까지 차로 15분이 걸리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달라요. 방대한데 그것은 즉 우리는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 또는 대부분의 경우 광년으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만약 언젠가 달을 걷고 싶다면 3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데 9년이 걸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고 싶을지도요. 아마도 차를 전속력으로 밟아서 시속 113km의 일정한 속도로 유지한다면 약 3,560억 시간 혹은 약 4,050만 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첫 2천만 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왜 그곳에 가려했는지 자책하게 될 거예요. 화성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계곡인 마리너 계곡이 있어요. 4,000km 길이의 꽤 인상적인 협곡 체계예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협곡 능선의 반대편에 위치한 화산들의 뚝이 아마 이 계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행성에서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쏟아져요. 태양계의 가스상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에서는 번개 폭풍은 풍부한 메탄을 그 흐름으로 바꾸는데 이건 탄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 흐름이 떨어져 흑연으로 변해요. 더 나아가 흑연은 약 1cm의 직경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다이아몬드 수집 견학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다이아몬드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행성의 핵에 들어온 후 녹게 돼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이틀을 연달아 같은 시간에 별을 보는데 별들은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만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몇 시에 별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밖에 나가고 내일은 밤 11시에 본다면 다른 두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우리의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별들도 하늘의 다른 장소에 있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려요. 그 뜻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늘과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죠. 같은 방법으로 태양은 매일 뜨고 지면서 위치를 바꿔요. 따라서 만약 이틀 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에 바깥에 나갔다면 대부분의 경우 달이 전날 밤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을 때까지 30분 혹은 그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은 사실 우리 행성 주위를 돌며 다른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초승달은 달이 하늘에서 완전히 어두울 때예요. 보름달은 햇빛을 받는 쪽이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끝내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려요. 아마 지구로부터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다음 행성에서 다이아몬드 채집 탐험을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걸 슈퍼지구라고 부르곤 했어요. 슈퍼지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큰 행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의 2배 크기예요.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도는데 18시간도 안 되는데 그건 이곳의 한 해는 아주 짧다는 걸 의미하죠. 이 행성이 항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무려 2700도까지 올라가요. 열 때문에 행성의 밀도와 결합해 과학자들은 이것의 핵이 흑연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향 행성으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의 원천이에요. 또한 우주가 16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138억 살이 되었죠. 이런 120억 년 전에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쯤이면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땐 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구름은 엄청 커서 지구상의 모든 대양에 있는 물의 140조배에 달하는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블랙홀의 먹이를 공급해요. 또한 블랙홀을 지금보다 6배 더 크게 자라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와 같은 충분한 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성의 평균 온도는 14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높은 온도는 57도였죠. 너무 더운 것 같나요? 금성에서는 482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죠. 하지만 강철을 녹일 만큼 뜨겁진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1370도로 더 높아야 해요. 하지만 납은 녹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든 말이죠. 금성은 심지어 태양과 제일 가깝지도 않아요. 가까운 건 수성이에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가두는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마치 한여름의 두꺼운 담요로 몸을 덮는 것과 같죠. 우린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는 걸 보는 게 익숙하죠. 결국 그게 지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주에서 화산은 메탄, 물 또는 암모니아를 내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분출하면서 결국 얼어붙은 증기와 화산 눈이라고 불리는 걸로 변해요. 전 얼음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리고 명왕성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화산들은 특히 수백 개의 분출구가 있는 이오에서 발발해요. 나사의 탐사선들은 심지어 실시간으로 이 폭발들 중 일부를 포착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얼어붙은 증기 기둥은 약 400km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목성 주변에선 언젠가 실제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또 다른 위성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EIEIO예요. 빛이 블랙홀 안으로 사라진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광자는 빛의 입자예요.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예요. 예를 들어 광자 같은 게 선을 넘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블랙홀이 그걸 파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대한 질량이 무한히 작은 공간에 채워져 있는 곳으로 광자를 빠르게 중심부로 끌어당겨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광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블랙홀이 빛을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토성은 우리가 아는 82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53개의 위성이 확인되었고 29개의 위성이 공식적인 이름을 얻기 전에 실제 위성으로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위성들 중 하나는 이아 페토스라고 불리는 폭 1470km의 바위 덩어리일 거예요. 한쪽은 어둡고 다른 쪽은 밝아요. 이것은 밝은 반은 다른 반쪽보다 20배 더 빛을 반사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밝은 면은 얼음이에요. 어두운 면은 좀 더 복잡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다른 위성, PB라는 위성에서 오는 입자 때문에 어두운 거라고 해요. 다른 이론은 그게 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위성이 아주 느리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암흑물질이 열을 흡수하고 그게 위성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블랙홀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의 질량의 상한치를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특정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극대 질량 블랙홀이 대부분 100억 태양 질량까지 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심지어 이 극대 질량 블랙홀이 물리적으로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 먹이를 주는 강착 원반의 교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재료의 근원을 채워 넣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를 옥색과 연한 청록색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일부 연구원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구로부터 20억 광년 이내에 있는 20만 개 이상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결합해 우주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실제 색상은 베이지색에 가까워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 틀렸던 거예요. 아니, 정말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우주 스펙트럼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색으로 변화시켰어요. 연구팀은 이 색상은 우주 라떼로 정의했어요. 더블샷의 저지방 큰 사이즈로 포장해주세요. 일부 천문 현상은 매우 흔하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100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 천문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희귀한 천체 현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록의 첫 번째 놀라운 천체 이벤트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으로 2024년 7월 11월부터 8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이 이벤트는 올해 가장 활기찬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8월 12일에서 13일 사이 가장 활발한 때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경우 매시간 최대 100개의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으로 인해 발생해요. 유성은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종종 빛과 색의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우주쇼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동이 트기 전입니다. 2024년 10월 2일에 불의 고리 일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학명은 금환 일식이며 달이 지구에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해요. 이 경우 달과 태양의 원반이 정렬되면 달의 그림자가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달 주위에 햇빛의 고리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칠레 남부와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불의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을 일찍 예약하세요. 올해 10월에 발생할 또 다른 멋진 이벤트는 드라코니드 유성우입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이른 아침보다 저녁 시간에 유성이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통 시간당 몇 개의 유성만 생성하는 느린 유성우예요. 반면에 천문학자들은 1시간 동안 수백 개의 유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하고 불같은 드라코에 대해 이야기해요. 올해는 운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10월 12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지구를 지나가는 혜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큰 혜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약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혜성은 예측하기 어렵기로 유명해요. 먼지와 얼음으로 된 이 우주물체의 대부분은 수백만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비활성 상태로 눈에 띄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처럼요. 이제 그들 중 일부는 태양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10월에 환상적인 천체의 장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유성우는 올해 9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 다른 유성우를 놓쳤다고 해도 기회가 있어요. 이 유성우는 시간당 40개에서 70개의 유성을 생성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최대 유성의 수가 20개에서 30개로 더 적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될 겁니다. 이 이벤트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 유성우가 밝고 눈에 잘 띄는 유성 때문에 올해 최고의 유성우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시간당 약 120개의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줄지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유성우는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에서 발생하지만 쌍둥이 자리는 암석 소행성에서 유래해요. 이 소행성은 해성처럼 꼬리가 있고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행성을 어떻게 분류할지 몰라요. 한편 최근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먼지가 아니라 나트륨 가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미래로 더 멀리 여행해 볼게요. 2029년에는 금세기의 가장 어두운 월식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월식은 우리의 자연 위성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질 때 발생해요. 때때로 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밝은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달이 지구 그림자 중심에 가까울수록 월식은 더 어두워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9년 6월 26일에 있을 월식은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해요. 약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되며 남미에서 가장 잘 보일 예정이니까 티켓 예약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달 안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이기도 한 슈퍼문을 블루 슈퍼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슈퍼문은 규칙적인 일정을 따르지 않고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다음 블루 슈퍼문은 2037년 1월과 3월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 후인 2040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태양계의 5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행성 퍼레이드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인상적인 광경이 될 거예요. 금성이나 목성과 같은 일부 행성은 대도시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망원경을 장만해 두세요. 21세기의 가장 밝은 슈퍼문은 2052년에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연위성 궤도가 완벽하게 둥글지 않다는 겁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여행하는 동안 타원형 경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고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52년 12월 6일에 우리는 멋진 슈퍼문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위성은 지구에서 약 35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2060년에 우리는 15P 핀레이라는 해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성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해성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약 50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마다 가열되어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기 시작하며 작은 별처럼 보여요. 또한 태양풍 덕분에 아름답고 긴 꼬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해성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에서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막히는 쇼를 볼 준비하세요.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지구 일식이 2084년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2000채의 장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는 이 광경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달과 지구는 어두운 실루엣처럼 보이면서 태양을 지나갈 거예요. 일식과 비슷하지만 달이 아닌 다른 행성이 태양을 통과한다고 해서 행성 통과라고 합니다. 2010년 북극성은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될 거예요. 뱃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유명한 별을 이용해 북쪽의 위치를 파악해왔어요. 하지만 가장 재밌는 점은 이 별이 북쪽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고정된 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궤도 세차라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팽이처럼 우주에서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은 하늘의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죠. 그러나 2100년 3월 24일 북극성은 마침내 지구의 진정한 북쪽 위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여 26,000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보기 드문 이벤트가 될 거예요. 게다가 이건 북극성이 주는 이별 선물이 될 거예요. 지구의 지축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 2000년 후에는 북극성이 다른 별인 감마 세페우스로 대체될 겁니다. 따라서 2100년에 가까이 다가오는 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때가 될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일어날 가장 흥미로운 천문현상을 메모해 두셨기를 바래요. 가장 멋진 점은 망원경을 구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천체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저것 좀 보세요.